멕시코, 칸쿤, 새벽 2시, 창문도 없는 방, 손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박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어딘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죽겠구나. 그 순간 문이 부서졌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이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면바지, 흰 셔츠, 크루즈에서 처음 봤던 그 평범한 차림 그대로. 근데 그 눈이 수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습니다. 두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민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받아쳤습니다. 3초,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이 밥 먹을 때 조용히 수프 먹던 사람이, 바람이 새네요. 딱 한마디 하던 사람이. 민혁이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을 묶은 줄을 잘랐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음표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손등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어떻게 평범한 크루즈 여행이 이 밤에 닿게 됐을까요? 그리고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연은 짐을 3번 쌌습니다. 첫 번째는 캐리어가 너무 작았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넣었고, 세 번째는 그냥 멍하니 캐리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가는 거지? 57년을 살면서 해외여행을 안 가본 게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특급 호텔, 전담 가이드. 남편 박도준 회장이 살아있을 때는 뭐든 최고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딸이 억지로 예약해준 크루즈 패키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중년을 위한 유럽 아메리카 45일 여행. 엄마,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아빠 가신 지 벌써 2년이야. 딸 지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쌌습니다. 3번이나. 인천공항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근데 수연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도 그녀는 그 모든 것의 바깥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집결 장소에는 이미 20명 남짓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초반.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부부들. 혼자 온 사람도 몇 명 보였습니다. 가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밝고 씩씩한 30대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유럽 아메리카 크루즈 투어를 함께할 가이드 이소연입니다. 박수연은 조용히 자기 이름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이 2개. 가이드도 수연, 본인도 수연. 뭔가 조금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줄에서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색 면바지에 흰 셔츠. 캐리어는 작고 낡았습니다. 안경도 없고 시계도 없고 뭔가를 자랑하는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 60쯤 됐을까요? 머리카락은 반쯤 휘었고 얼굴엔 잔주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 줄 서서 묵묵히 기다린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눈이 한 번 갔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거뒀습니다. 별거 아니야. 바르셀로나에서 크루즈에 오른 건 출국 다음 날이었습니다. 배는 상상보다 컸습니다. 18층짜리 선박, 수영장이 3개, 레스토랑이 5개, 매일 밤 공연이 있는 극장. 근데 수연에게 그 어느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객실로 들어가서
창밖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지중해는 그림처럼 파랬습니다. 너무 예뻐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도준 씨가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났습니다. 이미 2년 동안 다 울었나 봅니다. 눈이 그냥 뻑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지정 테이블이었습니다. 8인 테이블, 부부 2쌍, 혼자 온 여자 1명, 그리고 그 남자, 강민혁이라고 했습니다. 명함도 없고 직업 얘기도 없고 그냥 쉬러 왔습니다.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디 사는지, 자녀는 몇인지, 직업은 뭔지, 왁자지껄 자기소개가 이어지는 동안 민혁은 조용히 수프를 먹었습니다. 튀지 않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수연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자연스럽게 같이 조용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위로 주황빛이 번지는 게 너무 무책임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수연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조금 뒤 그 남자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바다를 봤습니다. 그러다 민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바람이 세네요. 수연이 대꾸했습니다. 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싫었습니다. 억지로 온 거였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 이 배가, 이 바다가, 이 바람이 조금은 괜찮을 것도 같았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자기 객실로 돌아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어둠에 익숙해지는 것, 소리를 듣는 것, 공간을 읽는 것. 35년. 그는 3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북파공작원. 지금은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는 이번 여행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배는 밤새 달렸습니다. 유럽의 바다 위를,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를. 갑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혼자인 사람들이 모여 같은 배에 탔습니다. 아직은 그냥 그뿐입니다. 내일 이 배는 포르투갈 리스본에 닿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생애 처음으로 소매치기를 당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또 나타납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정확하게. 그 손이 범상치 않습니다. 리스본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발로 걸어보면 달랐습니다. 오르막, 또 오르막, 또 오르막. 내리막인가 싶으면 다시 오르막. 박수연은 일행 뒤를 따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운동화를 안 가져왔지? 굽이 낮은 로퍼. 그나마 신경 써서 챙긴 편한 신발이었는데 리스본 골목 앞에선 그것도 오만이었습니다. 알파마 지구였습니다. 리스본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좁고 구불구불한 돌길. 빨래가 창문 사이에 걸려 있고 벽마다 파란 타일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이드 이소연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타일을 아줄레주라고 해요. 포르투갈 전통 도자기 타일인데요. 이 동네 건물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옛날엔 글을 못 읽는 사람들한테 그림으로 역사를 전해줬대요. 수연은 발을 멈추고 벽을 봤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으로 그려진 배. 폭풍 속을 가르는 돛담배. 혼자 바다를 건너는 배구나. 왜인지 그게 자기 같았습니다. 일행이 좁은 골목 안쪽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타일 그림 앞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각도를 바꿔서 한 장 더.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일행이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금방 따라가면 되지. 수연은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찍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깨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 명, 아니, 두 명,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이 없었습니다. 크로스백이었습니다. 몸에 딱 붙여서 맨 작은 가방. 여권은 따로 복대에 넣었으니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핸드폰, 지갑, 호텔 카드키,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지갑 안에 접어넣고 다니던 사진. 수연은 그 순간 사진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카드는 정지시키면 됩니다. 핸드폰은 새로 사면 됩니다. 근데 그 사진은 남편이 처음으로 웃으면서 자기 옆에 서줬던 날, 결혼 20주년 기념 여행에서 찍은 그것만큼은 다리가 풀렸습니다. 골목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골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행은 이미 저 안쪽으로 사라졌고 포르투갈어는 한마디도 몰랐습니다.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골목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셨어요? 목소리였습니다. 물음표 없는 질문, 낮고 조용한 목소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혁이었습니다. 수연은 반사적으로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골목 아래쪽, 내리막. 민혁은 수연을 봤습니다. 딱 2초, 여기 있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뛰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빠른 건 알겠는데 일반 사람이 뛰는 것과 달랐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안 났습니다. 돌길인데 수연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색 면바지에 흰 셔츠, 그 평범한 차림이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분. 일행과는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골목이 어느 쪽으로 꺾이는지도 몰랐습니다. 해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은 건가? 그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할 때 민혁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크로스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의 가방. 수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민혁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핸드폰 있었습니다. 지갑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사진을 꺼내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막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게 다였습니다. 수연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 골목이 얼마나 복잡한데. 민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골목 구조가 단순해요. 내리막은 다 강 쪽으로 모이거든요. 수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찾아오셨어요? 신고한 것도 아닐 텐데. 민혁은 그냥 웃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명하기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어제 가판에서도 그랬습니다. 너무 조용한 사람, 너무 움직임이 없는 사람. 그런데 막상 움직이면 너무 정확한 사람. 일행에게 다시 합류했을 때
가이드 이소연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박수연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수연이 말하려는데 민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안내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연은 민혁을 봤습니다. 민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이드를 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녁, 크루즈로 돌아오는 버스 안,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리스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언덕 위 성체에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강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 옆에 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왠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 웃고 있는 남편. 도준 씨, 나 오늘 정말 무서웠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사진을 다시 접었습니다. 민혁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봤습니다. 근데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래간만에 꿈을 꿨습니다. 파란 타일 그림 속 배, 폭풍을 건너는 배. 근데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이 배는 스페인 세비야로 향합니다. 과달키비르 강변 유람선, 난간에 기댄 수연이 그만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민혁은 망설임 없이 뛰어듭니다. 코트도 벗지 않고. 스페인은 뜨거웠습니다. 리스본이 언덕의 도시였다면 세비야는 태양의 도시였습니다. 오전 10시인데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가이드 이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세비야는 유럽에서 가장 더운 도시 중 하나예요. 여름엔 40도가 넘기도 해요. 오늘은 그나마 선선한 편이에요. 일행 중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게 선선한 거라고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수연도 웃었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 세비야 대성당 앞에 섰습니다. 히랄다 탑,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종탑. 무어 왕조 시대의 이슬람 사원으로 지어졌다가 기독교 성당이 된 건물.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종교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었지만 이 탑만은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세비야 사람들이 탑을 너무 사랑해서 부수지 못하게 했대요. 수연은 탑을 올려다봤습니다. 뭔가를 그대로 지키는 것. 요즘 자기한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후 일정은 과달키비르 강 유람선이었습니다. 강폭이 넓었습니다. 물빛은 황토색. 강변엔 오렌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유람선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지붕이 없는 오픈형.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수연은 선수 쪽 난간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치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 일행 대부분은 그늘진 안쪽에 앉았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수연은 더운 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람이 좋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리는 게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이 굽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물살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유람선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난간에 기댄 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강변 풍경을 담으려고 몸을 살짝 앞으로 뺐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아이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가판을 가로질러 달리던 아이. 수연의 발뒤꿈치에 부딪혔습니다.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아! 소리도 제대로 못 지르고 수연은 난간을 넘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강물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물속으로 빨려들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황토색 흙탕물만 보였습니다. 위가 어딘지 아래가 어딘지 수영을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옷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가방도 있었습니다.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상하게 그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뭔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강하고 확실하게 끌어올려졌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물을 뱉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그도 물속이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흰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한 팔로 수연을 붙잡고 다른 팔로 강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유람선 쪽에서 구명안이 날아왔습니다. 민혁이 그것을 잡아 수연에게 걸었습니다. 숨 쉬어요. 천천히. 명령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에 따라지게 됐습니다.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행이 웅성거렸습니다. 괜찮냐고, 어디 다쳤냐고. 수연은 기침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도 흠뻑 젖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숨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 강물에서 헤엄쳐 나왔는데 마치 샤워하고 나온 사람처럼 호흡이 고른 사람. 수연은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가이드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일행이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민혁은 수연에게 수건을 건네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목받는 걸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그를 봤습니다. 옷이 다 젖었는데 민혁이 대꾸했습니다. 금방 말라요. 덥잖아요. 저녁? 크루즈 객실에서 수연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리스본에서 가방을 찾아줬습니다. 오늘 강에서 건져줬습니다. 이 사람은 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우연. 여행에서 우연은 흔한 일입니다. 근데 수연은 창밖 바다를 봤습니다. 세비야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2번이면 그건 인연인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웠습니다.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갑판에 나왔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강에서 사람을 건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훨씬 어려운 걸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팔을 잡는 순간 손 안에 들어오는 무게가 이상하게 그냥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원래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다음 항구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루브르 앞 광장. 수연은 거기서 30년 만에 그 이름을 듣습니다. 수연아.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파리는 소문대로였습니다. 아니, 소문보다 더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와 달리 걸어서 보는 파리는 크기가 달랐습니다. 골목 하나하나가 영화 속이었습니다. 카페 앞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바게트를 옆에 끼고 가는 사람, 모퉁이마다 꽃집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도준 씨가 살아있었으면 이 골목을 좋아했을까? 남편은 미식가였습니다. 파리 오면 일주일은 있어야 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결국 둘이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유리 피라미드 앞 광장. 관광객들이 넘쳤습니다. 가이드가 박물관 입장 전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30분. 수연은 피라미드 앞 분수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분수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각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든 채로 그 발음, 그 목소리의 결, 한국어인데 묘하게 다른 억양.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흰 머리가 단정하게 넘겨진 짙은 회색 재킷,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제이슨 김. 수연은 말을 못했습니다. 제이슨이 먼저 웃었습니다. 나야. 기억해? 기억하냐고요. 수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기억 못할 리가요. 25, 파리 유학 시절, 소르본 대학 앞 카페. 비가 왔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이슨 씨. 수연이 겨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나 파리에 있어. LA에서 사업하다가 유럽 지사 때문에 요즘 여기 자주 와. 근데 오늘 루브르 앞에서 너를 보다니. 그는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30년이 넘었다. 근데 걷는 모양이 그대로야. 수연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반가움인지, 당황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멀리서 민혁이 봤습니다. 광장 가장자리, 기둥 옆에 서서 수연과 낯선 남자, 수연의 표정, 그 남자의 몸짓. 민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이구나. 그 이상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두 사람은 분수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잘 있어?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2년 전에 갔어요. 제이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많이 지났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제이슨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자녀는 있는지, 어디서 사는지, 이번 여행은 어떻게 왔는지. 수연도 물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됐는지, 결혼은 했는지. 했어. 이혼했어. 오래됐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아, 있잖아. 뭔가를 말하려다 가이드 이소연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연 선생님, 박물관 입장 시작합니다. 제이슨이 멈췄습니다.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제이슨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연락해. 파리에 있는 동안 저녁이라도. 수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물관 안에서 수연은 모나리자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이 앞에 있었지만 수연 눈엔 그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0년. 그 남자가 30년 동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리 루브르 앞 광장에서 우연히. 수연은 명함을 손 안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민혁이 옆에 섰습니다. 모나리자를 봤습니다. 한참 후에 수연이 말했습니다. 모나리자 생각보다 작죠? 민혁이 대꾸했습니다. 유명한 것들이 다 그래요. 수연이 민혁을 봤습니다. 아는 사람 만났어요. 오래된. 민혁이 말했습니다. 봤어요. 수연이 멈췄습니다. 보셨어요? 민혁은 모나리자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광장이 넓지 않으니까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그림을 봤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제이슨의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김재성, 제이슨 김, 25대 그 남자.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처음 말을 걸어온 남자. 유학 1년 동안 가장 많이 웃었던 기억. 귀국하면서 헤어진 남자.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 이름 세 글자가 아직도 심장 어딘가에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영국, 런던입니다. 지하철에서 일행과 떨어집니다. 핸드폰도 없고, 영어도 짧고, 낯선 도시의 밤. 그런데 그 남자가 또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았냐고 물으면 그는 그냥 웃습니다. 런던은 회색이었습니다. 하늘이 낮았습니다. 구름이 두꺼웠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서 안 왔습니다. 수연은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빨간 2층 버스, 빨간 공중전화 박스, 검은 택시, 소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소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음이 빨랐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는 도시. 수연은 그게 좋았습니다. 서울 같았습니다. 오전 일정은 버킹엄 궁전과 빅벤. 오후는 자유일정. 혼자인 사람한테 자유시간이란 게 꼭 선물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연은 지도를 들고 혼자 나섰습니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 가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미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연 혼자 가고 싶었지만 항상 같이 다니는 일정이었으니 이번엔 혼자 가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런던 지하철, 튜브, 노선도를 봤습니다. 색깔이 15가지, 주빌리 라인, 사우스워크역, 외웠습니다. 탔습니다. 두 정거장, 내렸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역 이름이 달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방향을 반대로 탔습니다. 어쩐지 한 정거장인데 오래 가더라니. 수연은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딘지 몰랐습니다. 지도를 꺼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찾으려면 현재 위치를 알아야 했습니다. 핸드폰 지도를 켜려고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충전기에 꽂아두고 나왔습니다. 깜빡했습니다. 가이드 연락처가 핸드폰 안에 있었습니다. 일행 중 아는 사람 번호도 핸드폰 안에 있었습니다. 숙소 주소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이름은 뭐더라? 로열, 뭔가 로열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수연은 길 한가운데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하지? Excuse me, I am lost.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았습니다. 런던 사람들 영어는 발음이 달랐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런던. 해가 내시면 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거리가 갑자기 달라 보였습니다. 낮에 걷던 거리랑 가로등 아래 거리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연은 카페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 있자고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계산은 카드로 했습니다. 카드는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Excuse me, can I use your phone? 직원이 흔쾌히 건네줬습니다. 근데 전화할 번호를 몰랐습니다. 가이드 번호, 민혁 번호, 딸 번호 다 핸드폰 안에 있었습니다. 외운 번호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직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코트 하나 없이 셔츠 차림으로 숨도 안 차게 두리번거리다 수연을 발견하고 그냥 걸어왔습니다. 수연은 말을 못했습니다. 왜 핸드폰을 안 가져가셨어요? 나무라는 말인데.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테이트 모던 가신다고 아침에 가이드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민혁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반대 방향 열차 탔을 것 같아서요. 내리면 이 동네고, 이 동네 카페가 많지 않아요. 수연은 민혁을 봤습니다. 왜 찾으러 왔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낯선 런던, 가로등 불빛, 따뜻한 카페 안, 그 남자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런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숙소까지 걸어서 40분. 택시를 타자고 했더니 민혁이 말했습니다. 걸어가요. 날씨 좋잖아요.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데요. 런던에서 비는 날씨가 아니에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걸으면서 민혁이 물었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분, 수연이 대꾸했습니다. 네. 오래 아셨어요? 유학 때요. 30년 전. 민혁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첫사랑이었어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을 보면서 민혁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온도로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도.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강민혁 씨. 민혁이 돌아봤습니다. 왜 자꾸 거기 있어요?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런던 빗속으로 사라지는 우산도 없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이제 대서양을 건넙니다. 유럽이 끝나고 아메리카가 시작됩니다. 뉴욕. 그리고 제이슨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닙니다. 수연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민혁은 조용히 한 발 물러섭니다. 대서양을 건너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동안 육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불안했습니다. 사방이 바다, 끝이 없는 수평선. 근데 이틀째가 되자 달랐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도 있구나. 그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핸드폰 신호가 약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잘 안 됐습니다. 딸한테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잠깐 세상과 끊겨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사흘 동안 가판에 많이 나왔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민혁이 옆에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어도 조용한 사람, 그 조용함이 무겁지 않은 사람. 수연은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뉴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맨해튼 스카이라인, 자유의 여신상, 영화에서만 봤던 풍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일행이 가판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연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혁은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사진 안 찍으세요? 민혁이 대꾸했습니다. 눈으로 보면 되죠. 제이슨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명함을 받고 번호를 저장해뒀더니 뉴욕 가면 연락해. 나도 이번 주 뉴욕 가. 수연은 메시지를 읽고 잠깐 뒀습니다. 뉴욕에서 제이슨을 만나는 것. 안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옛 친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인지 민혁한테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말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숨기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뉴욕 첫날, 타임스퀘어, 사방이 광고판, 사방이 불빛, 사방이 사람. 수연은 가운데 서서 빙 둘러봤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시끄럽고 도쿄보다 훨씬 거칠고 근데 이상하게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도시다. 저녁에 제이슨을 만났습니다. 미드타운 레스토랑, 창밖으로 맨해튼 야경이 보이는 곳. 제이슨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왔네. 수연이 앉았습니다. 와인을 따랐습니다. 건배했습니다. 30년 전 얘기를 했습니다. 소르본 앞 카페, 파리 골목, 비 오는 날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수연이 봤습니다. 파리에서 너 봤을 때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 왜요? 30년이잖아. 뭐라고 말을 걸어. 근데 제이슨이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름이 나왔어. 저절로. 수연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남편 같다는 거 듣고 많이 마음이 쓰였어. 수연아, 나는 그때 귀국 못한 게 평생 걸렸거든. 내가 먼저 가버렸잖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 우리 둘 다 그랬지. 제이슨이 수연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때? 수연이 대꾸했습니다. 지금이요? 혼자잖아. 나도 혼자야. 수연은 와인 잔을 잡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저는 잘 지내요. 여행도 하고. 제이슨이 웃었습니다. 맞아. 지금 잘 지내는 거 보여. 근데 수연아. 네. 오늘 나랑 저녁 먹으러 나왔잖아. 수연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오늘은.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맨해튼 밤, 황금빛 불빛,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이슨이 싫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싫지 않았습니다. 근데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 민혁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보고 책을 덮었습니다. 들어오셨네요. 그 말, 그냥 평범한 말인데 수연은 괜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이 물었습니다. 저녁 괜찮으셨어요? 네. 좋으셨겠네요. 웃지 않았습니다. 삐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민혁 씨는 저녁 드셨어요? 네. 혼자요? 항상 혼자죠. 수연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항상 혼자. 이 남자는 3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름도 기록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민혁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덤덤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수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첫사랑과 이 남자 사이, 갈림길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보이기 전에 들렸습니다. 멀리서부터 낮고 묵직한 울림, 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수연은 그 소리에 발을 멈췄습니다. 이런 소리가 있었구나. 자연이 내는 소리,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그냥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폭포가 보였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일행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리 사진이나 영상으로 봐도 실제 앞에 서면 달랐습니다. 폭포 폭이 700m가 넘었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대화를 지웠습니다.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냥 보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전망대 난간 앞에 섰습니다. 물보라가 날렸습니다. 얼굴이 촉촉해졌습니다. 저 폭포가 1만 년 동안 저랬다고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1만 년. 그냥 저렇게 쉬지 않고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지치지 않나? 수연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민혁이 옆에 왔습니다. 말없이 섰습니다. 한동안 폭포를 봤습니다. 그러다 박수연 씨, 수연이 봤습니다. 민혁은 폭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나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연이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있었는데 쓸 수 없었어요. 가족이 있었는데 만날 수 없었어요. 35년 동안 국가가 필요할 때 부르면 가고 임무가 끝나면 사라지고 폭포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대한 게 5년 됐어요. 근데 어떻게 사는 건지 몰랐어요. 밥을 먹어도 혼자, 잠을 자도 혼자. 익숙한 건데 이상하게 이제는 무거웠어요. 수연은 그 남자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폭포를 바라보는 눈, 물보라를 맞는 얼굴,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 옆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보고 싶었습니다. 민혁이 수연 쪽을 봤습니다. 이 여행에서 처음으로 네,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 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백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근데 그 작은 말이 수연의 가슴 한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수연은 폭포를 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이 생각났습니다. 어젯밤 뉴욕 레스토랑, 와인, 30년 전 기억, 두 갈래의 마음. 민혁 씨, 네, 저는 수연이 멈췄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수연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것도 솔직한 거잖아요. 두 사람은 다시 폭포를 봤습니다. 물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1만 년 전부터 그랬듯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저 폭포처럼 지치지 않고 뭔가를 쏟아낼 수 있다면 지금 이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을 텐데. 돌아오는 버스 안, 수연과 민혁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깨가 닿았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민혁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이애미, 따뜻한 바다, 야자나무, 선색. 근데 제이슨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수연의 일정을 미리 알고 나타납니다. 지나친 연락, 어긋난 눈빛, 민혁이 감지합니다. 그의 눈이 달라집니다. 마이애미는 달랐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이 쌓인 시간의 도시라면 마이애미는 지금을 사는 도시였습니다. 남국의 햇살, 야자나무, 빛이 가득한 사람들, 라틴 음악이 거리 어딘가에서 늘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모래가 고왔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세비야 강에 빠진 게 무색할 만큼 이 바다는 순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게 마이애미부터였습니다. 첫째 날 아침, 호텔 로비에 제이슨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내려왔을 때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씨? 어떻게? 제이슨이 웃었습니다.
나도 마이애미 일정 있어. 어제 왔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을 어떻게 해? 투어 일정 찾으면 숙소 나오잖아. 수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투어 일정을 찾았다. 그 말이 약간 걸렸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제이슨이 커피를 건네니 그냥 넘겼습니다. 둘째 날 오후 자유시간 수연이 빛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30분쯤 걸었을 때 제이슨이 나타났습니다. 산책해? 같이 걷자. 수연이 물었습니다. 여기도 있었어요? 제이슨이 웃었습니다. 빛이 좁지 않아. 우연이지. 수연은 같이 걸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제이슨은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욕 이야기, 사업 이야기, 옛날 파리 이야기. 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걸으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이 시간에 여기 나온다는 걸. 민혁은 그날 호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제이슨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민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눈, 훈련된 눈, 상황을 읽는 눈. 우연히 3번이면 우연이 아닙니다. 셋째 날, 수연 핸드폰에 메시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 제이슨, 오늘 일정 어디야? 제이슨, 저녁 같이 먹자. 제이슨, 지금 어디야? 제이슨.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뉴욕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이틀째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혁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조심스럽지 않게, 그냥 담담하게. 제이슨 씨가 자주 연락해요? 수연이 대꾸했습니다. 좀 자주 하긴 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우리 투어 일정,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요? 수연이 멈췄습니다. 글쎄요, 찾아봤다고 민혁이 말했습니다. 패키지 투어 일정은 공개 안 돼요. 숙소는 더더욱. 수연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공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민혁이 말했습니다. 박수연 씨, 그 사람 언제부터 연락됐어요? 파리에서 명함 받고 그 사람이 먼저 파리에서 알아봤어요. 우리 크루즈 일행 중에 수연이 봤습니다. 민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루브르 관광객이 하루에 수만 명이에요. 그 중에 수연 씨를 알아보고 이름을 불렀어요.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30년 만에요. 수연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제이슨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엔 반갑고 설렜습니다. 근데 지금 읽으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수연이 어디 있는지 묻는 질문, 일정을 물어보는 질문, 선약을 잡아두는 말, 혼자인 여자를 30년 전 기억으로 잡아두려는. 수연은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창밖, 마이애미 바다, 밤에도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착과 그리움은 다른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혁 생각이 났습니다. 나이아가라에서 폭포를 보면서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그게 다라고 했던 남자. 다음 목적지는 멕시코 칸쿤입니다. 그곳에서 수연이 사라집니다. 48시간. 제이슨의 집착이 만든 함정. 그리고 민혁. 그가 진짜 누구인지 처음으로 드러나는 밤.
칸쿤은 천국 같았습니다. 카리브해,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모래, 투명한 물속으로 물고기 떼가 보이는 곳. 일행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수연도 바다를 봤습니다. 예뻤습니다. 근데 마이애미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제이슨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칸쿤에도 온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답장을 늦게 했습니다. 민혁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오후 자유시간, 수연은 혼자 시내 쪽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좀 바깥 현지 시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멕시코 도자기를 사고 싶었습니다. 딸 지수한테 선물로 택시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30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호텔 존과 달랐습니다. 관광객용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지인들의 골목, 좁고 색깔이 강렬했습니다. 벽이 노랗고 파랗고 주황이었습니다. 시장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스페인어였습니다. 수연이 못 알아듣고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 사이 뒤에서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차 안이었습니다. 손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눈을 가리개로 막아놨습니다.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귀를 열었습니다. 스페인어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벽,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눈가리개가 벗겨졌습니다. 남자 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이슨 씨, 제이슨은 달랐습니다. 마이애미에서와 뉴욕에서와 파리에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눈빛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미안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민혁이 그 사람을 자꾸 봐? 왜 나는 안 보고? 수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에서 봤어. 둘이 어깨 붙이고 버스 탄 거. 수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저녁 먹은 다음 날, 너 얼굴 봤어. 뭔가 달랐어. 그 남자 때문이잖아. 수연은 그때 알았습니다. 파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뉴욕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이애미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이슨은 크루즈 일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한국의 호텔 존, 민혁이 로비에 있었습니다. 수연이 나간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1시간 반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민혁은 일어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연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35년, 이 눈을 끄고 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근데 지금 이 눈이 다시 켜졌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스페인어로 유창하게. 수연이 걸어간 방향, 현지 시장 골목. 차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지어로 한국 여자를 봤냐고. 한 노점상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차에 실렸다고. 어느 방향이냐고.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35년의 몸이 기억했습니다. 도시를 읽는 법, 동선을 파악하는 법, 숨겨진 건물을 찾는 법. 칸쿤은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숨기는 방법은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시내에서 벗어난 골목, 창문 없는 건물, 경비가 한 명인 곳, 세 군데를 추렸습니다. 첫 번째,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문 앞에 남자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민혁이 지나가는 척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처리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발로 한번 문이 부서졌습니다. 두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셋초,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이슨이 있었습니다. 민혁을 봤습니다. 제이슨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민혁이 움직였습니다. 제이슨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수연이 봤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3분이 채 안 됐습니다. 민혁이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을 묶은 줄을 잘랐습니다. 괜찮으세요? 떨림이 없는 목소리.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혁의 손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민혁이 대꾸했습니다. 강민혁이요. 그게 다예요? 민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은요.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다행이어서, 이 남자가 옆에 있어서, 그냥 다 섞여서. 민혁은 수연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크루즈가 돌아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해도 될까요? 크루즈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왔던 방향의 반대로 대서양을 다시 건너 지중해를 지나 바르셀로나까지 그리고 인천까지 수연은 갑판에 나왔습니다. 바람이 셌습니다. 여행을 떠나던 날과 같은 바람. 근데 그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바람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바람이었습니다. 민혁이 나왔습니다. 다쳤습니다. 손등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칸쿤에서 긁혔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붕대를 봤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거짓말. 민혁이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엔진 소리, 그것만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혁 씨, 네, 북파 공작원이었어요? 민혁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명함이 없었군요. 네. 가족은요? 부모님은 오래전에 결혼은 못했어요. 할 수 없었으니까. 수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35년. 이 남자는 35년을 나라는 사람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름이 있지만 쓸 수 없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손을 뻗었습니다. 민혁의 붕대 감긴 손 위에 수연의 손을 올렸습니다. 민혁이 굳었습니다. 1초, 그리고 손을 뒤집었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다만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민혁이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이 나이에. 수연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배운 적이 없어서 수연이 말했습니다. 나도요. 민혁이 받습니다. 남편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좋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같이 수연이 바다를 봤습니다. 도준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많이 모르고 살았어요. 바빠서 그냥 살다 보니까 그게 결혼인 줄 알았어요. 민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무서웠던 게 그리운데 뭐가 그리운지 모르겠는 거였어요. 사람이 그리운 건지, 같이 살던 시간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인 게 무서운 건지. 민혁이 말했습니다. 다 그리운 거 아닐까요? 수연이 받습니다. 다요? 사람도, 시간도, 같이 있던 것도 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덜 외롭겠다. 외로운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외로워 본 사람만 하는 말이에요, 그거. 민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렇겠네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 유럽의 바다 위로 주황빛이 번졌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던 날, 수연이 갑판에서 봤던 바로 그 빛.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혁 씨, 네. 우리 한국 가면 어떻게 해요? 민혁이 잠깐 바다를 봤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수연 씨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수연은 잡힌 손을 봤습니다. 붕대 감긴 손, 거칠고 오래된 손. 이 손이 리스본에서 가방을 찾아왔습니다. 세비야 강에서 자기를 건졌습니다. 런던 밤거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칸쿤에서 문을 부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민혁이 들었습니다. 또 좋아하는 게, 또 잃는 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민혁이 말했습니다. 나도요. 수연이 받습니다. 무서우면서 왜 잡고 있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놓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수연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것 같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도록, 별이 나올 때까지. 바다 위에.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57세의 여자가, 60세의 남자가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 잘못된 걸까요?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두근거리는 것 부끄러운 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나이에 사랑의 허락을 받아야 했을까요? 답글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봄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꽃은 몇 번 피었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핍니다. 다시 또 크루즈는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갑판에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계속 흘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